똥 묻은 변기나 닦는 년이 사돈이라고 유세냐? 어쩐지 미역국에서 걸레 냄새가 나더라. 병실한 웃음 섞인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미역국을 끓여 절뚝이는 무릎을 이끌고 2시간 지하철을 타고 오신 친정어머니. 그 미역국 냄비를 든 손이 병실 문 앞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 5천만 원을 홀로 감당해온 며느리 정아영.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향한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30년을 새벽 청소일로 버텨오신 어머니를 두고 저런 말을 들으면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아영은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12년치 통장 이체 내역을 뽑기 시작했다는데요. 과연 정아영은 어떤 방법으로 시댁을 정리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2살 정아영입니다. 12년 차 워킹맘으로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에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2년, 그동안 시댁의 크고 작은 돈 문제는 전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시어머니 위암 수술비 5천만 원까지 제 적금을 깨서낸 어느 날 병실에서 저희 친정엄마를 향한 시어머니의 한마디를 듣게 되었어요. 새벽 청소일로 저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를요.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시댁을 정리했는지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봄바람이 회의실 창문을 흔들던 그날 오후 저는 마케팅 팀장 승진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3년을 갈아 넣은 프로젝트가 임원 보고를 통과한 직후였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한 건 회의실 문을 밀고 나온 그 순간이었죠. 시아버지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결혼 12년 동안 시아버지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거신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가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저도 모르게 차가워졌어요. 애미야, 큰일 났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내 시어머니가 위암이란다. 3기라고 2주 뒤에 수술해야 한다는구나.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무겁게 흘러나왔어요. 수술비랑 입원비랑 항암 초반 비용까지 합치면 5천은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 통장에 800만 원밖에 없다. 아버님, 애미야, 이 시애비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닌데 너밖에 없다. 12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의 벚꽃을 한참 바라봤어요. 퇴근길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뒷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으며 안전벨트를 매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당신 적금 아직 안 깨졌지? 남편은 저를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된 통보였죠. 12년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그 정도의 눈치는 남겨졌습니다. 청약저축은 만기 6개월 남았어.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나중에 꼭 갚을게. 응? 남편은 그 말을 남긴 뒤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행 3곳을 돌았어요. 첫 번째 은행 창구 직원이 청약저축해지 서류를 밀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만기가 정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정말 지금 해지하시겠어요? 네, 오늘 해지할게요. 정말 아까운데. 괜찮아요. 두 번째 은행에서는 5년 만기 정기적금을 중도 해지했어요. 세 번째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천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1,800만 원은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신청해 채웠어요.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통장 3권을 손에 쥔 채 저는 한참 동안 벚꽃 잎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 저녁 시댁 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신우이 부부가 저희보다 먼저 와서 소파를 차지하고 있었죠. 신우이는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저를 흘깃봤습니다. 언니 왔어? 오빠는? 주차하고 올라와요. 신우이가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얹으며 입을 열었어요. 언니니가 형편 났잖아. 우린 애들 키우기도 빠듯해서. 엄마 수술비 말이야. 아빠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서방님은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시며 헛기침을 하셨어요. 애미야, 네가 큰 며느리 아니냐? 큰 며느리가 해야지.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로 대화의 문은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그저 홈쇼핑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쇼호스트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원무과 창구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줄이 길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유리창 너머 직원에게 밀어 넣었어요. 5천만 원 결제할게요.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고는 잠시 후 저에게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라고 뜨는데요. 3번에 나눠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결제 1,500만 원. 두 번째 결제 1,500만 원. 세 번째 결제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800만 원은 계좌이체로 처리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은 결제가 끝날 때까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어.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 남편은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원무과 창구 앞에 서서 영수증 6장과 이체 확인증 1장을 지갑 카드칸에 하나씩 접어 넣었어요. 그 종이들이 훗날 어떤 무게가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6인실 창가 자리에서 회복기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시어머니가 눈을 반쯤 뜨고 처음 꺼내신 말은 이거였어요. 우리 수진이는 언제 온대? 시아버지가 침대 옆에 서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애들 학원 끝나면 온다더라. 아이고, 삭신이 다 쑤신다. 애미야, 다리 좀 주물러라. 저는 병실 커튼 안쪽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갔어요. 어머님, 좀 어떠세요? 어떻긴 뭐가 어때? 죽다 살아났지. 다리부터 주물러 봐라. 저는 침대 발치에 앉아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째 접어들 무렵 제 손목이 저리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신우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병문안 과일 대신 아이 학원 문제집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신우이가 침대로 달려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그제야 반짝 뜨였어요. 우리 수진이 왔니? 우리 수진이가 제일 효녀지. 엄마 아팠지? 여기 6인실 답답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손을 꼭 쥐고 저를 흘깃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인실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새언니가 1인실로 옮겨줄 거지? 신우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언니, 엄마 1인실로 옮겨드리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 밖 복도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오늘 아침 결제 문자 6통이 아직도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저는 오랫동안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그래서 전화했다. 내가 오늘 새벽 청소일 마치고 시장 들러서 미역이랑 소고기를 좀 샀는데 내일 병원에 가져다 주마. 엄마, 오지 마. 내가 다 해. 우리 딸, 이건 아니다. 사부인께서 큰 수술 받으셨는데 사돈인 내가 미역국 한 번은 끓여드려야 도리가 아니겠냐? 엄마, 나 무릎 괜찮다. 걱정 마라. 친정엄마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새벽마다 파스를 2장씩 붙이고 청소일을 다니시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무렵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스텐 냄비를 보자기에 꽁꽁 싸매서 두 손으로 안고 서 계셨어요. 무릎을 살짝 절뚝이시며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에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딸. 친정엄마는 저에게 눈인사만 하시고 곧장 시어머니의 침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침대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시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부인, 큰 수술 받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누우신 채 눈길도 주지 않고 대꾸하셨어요. 거기 두고 가시라 그래.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잡지를 넘기다 말고 잠시 손을 멈추셨어요. 친정엄마는 그 무례함을 못 알아들으신 척 냄비를 조심스럽게 보호자용 냉장고 앞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부인, 미역국이라 지금 못 드시는 거 압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며느리 시켜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친정엄마는 이어서 사탕 봉지를 꺼내 시아버지와 시누이 앞에 내미셨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병실에서 입 심심하실 때 드세요. 시아버지는 짧게 목례만 하셨고 시누이는 사탕 봉지를 받아 침대 옆 서랍장 위에 툭 던져 놓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 30분을 죄인처럼 서 계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이 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이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예감이 그때 처음 제 가슴에 얹혔어요. 친정엄마가 화장실을 찾아 잠시 병실을 나가신 그 짧은 3분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시며 시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수진아, 봤냐? 뭘 엄마? 시어머니가 웃음을 섞어 말씀하셨습니다. 변기나 닦는 여자가 사돈이라고 유세냐? 엄마. 시누이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저 미역국에서도 어쩐지 걸레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 엄마도 참 그런 소릴.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번쩍 드셨습니다. 저는 소리를 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 손잡이 쪽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린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친정엄마가 병실 문 손잡이를 잡으신 채 그 자리에 굳어 서 계셨습니다. 빈 보자기를 두 손으로 꽉 쥐고 계셨어요. 보자기 끝자락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들어오신 걸 그제야 알아차리시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대에 몸을 눕히셨어요. 친정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병실 안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아직 남아있는 옅은 웃음과 친정엄마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그 빈 보자기를요. 친정엄마는 병실 안으로 두어 걸음을 옮기신 뒤 시어머니의 침대 앞에서 다시 허리를 숙이셨어요. 사부인,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반쯤 감으신 채 대꾸하셨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금 전의 웃음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는 시아버지와 시누이에게도 짧게 목례를 하시고 병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겉옷을 챙길 새도 없이 친정엄마 뒤를 따라 나갔어요. 엄마, 같이 가. 우리 딸 병실 지켜야지. 나 혼자 갈 수 있다. 엄마, 로비까지만이라도. 친정엄마는 저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친정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빈 보자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신 채 벽에 어깨를 기대고 계셨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정문 앞 벚꽃나무 아래에 이르러서야 친정엄마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엄마, 엄마, 저기. 친정엄마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시댁에서 이러고 사는 줄 이 어미가 정말 몰랐다. 엄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딸. 친정엄마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수술 끝나고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 예민하셔서 그런 거야. 아무 일도 아니야.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친정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애써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런 거겠지. 아픈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 엄마, 택시 잡아줄게. 잠깐만 기다려. 됐다. 지하철 타고 갈란다. 엄마, 우리 딸, 나 지하철이 편해. 진짜다.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무릎을 감싸 안으시며 병원 정문 밖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마감을 마치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신발장 옆에 아침에 들고 나가셨던 그 미역국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냄비 뚜껑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미역국은 한 국자도 덜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오신 뒤 저녁도 드시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저는 뚜껑을 다시 덮고 신발을 벗은 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방문 앞에 다가섰을 때 안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청소일이나 하고 살아서 우리 딸이 저런 소리를 듣는다. 저는 방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친정엄마가 30년 된 낡은 화장대 앞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제 결혼사진 액자를 쥐고 계셨죠. 사진 속 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친정엄마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미가 잘못 살아서 어미가 배운 게 없어서 저는 방문 앞에 서서 30분을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 30분 동안 지난 12년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명절마다 시댁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던 새벽.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카드를 긁던 백화점 매장. 시누이가 언니는 형편되잖아라며 아이 학원비를 부탁하던 카톡 메시지. 남편이 나중에 갚을게라며 등 돌리고 잠들던 밤들. 그리고 오늘 병실 문 앞에서 굳어있던 친정엄마의 그 빈 보자기.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로 안방 앞을 벗어났어요. 친정엄마가 우시는 걸 제가 봤다는 사실을 친정엄마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은 캄캄했고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창백하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열고
지난 12년치 이체 내역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어요. 매달 25일마다 빠져나가는 항목들이 화면에 줄줄이 떴습니다. 시어머니 실비보험료, 시아버지 종신보험료, 시댁 아파트 관리비, 시어머니가 홈쇼핑에서 매달 시켜 드시는 홍삼 정기결제, 비타민 정기결제, 시댁 정수기 렌탈료, 비데 렌탈료, 안마의자 할부금, 그리고 매달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되는 용돈 60만 원. 저는 그것들을 한 줄씩 A4 용지에 옮겨 적었어요. 18개 항목이 나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만 합해도 한 달에 2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3년 전 시댁 화장실 리모델링 1,400만 원, 2년 전 시어머니 안마의자 잔금 380만 원, 지지난 명절 시댁 김치 냉장고 220만 원, 지난 가을 시아버지 골프채 세트 180만 원, 시누이네 첫째 아이 어학원 6개월치 등록금 96만 원, 시누이네 둘째 아이 태권도장 등록비 40만 원,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에게 돌린 용돈 봉투감, 여름휴가 때 시댁 가족여행 숙박비, 김장철마다 보내드린 김장비. 저는 계산기의 결과값을 3번을 다시 눌러봤어요. 1억 5천만 원. 이번 병원비 5천을 포함해서 12년 동안 제가 시댁으로 흘려보낸 돈이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봤어요.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볼펜을 쥐었어요. 2문장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엄마의 12년치 새벽 청소일. 하나씩 되찾는다. 그 아래에는 앞으로 끊어낼 자동이체 항목 18개를 순서대로 옮겨 적었어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지갑 안쪽 카드칸에 넣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접어 넣었던 결제 영수증들 옆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 오픈 시간에 맞춰 사흘 연차를 상신했습니다. 팀장 대리 자리는 후배 은희에게 부탁했어요. 은희가 제 자리로 다가와 커피 한 잔을 슬며시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요? 괜찮아. 잠을 좀 못 잤어. 언니, 진짜 괜찮아요? 나한테 말해도 돼요. 은희가 제 팔에 손을 얹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요. 나 언니 편이니까. 저는 은희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고마워. 은희 과장. 나중에 얘기할게. 알겠어요. 언제든지요. 은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져놓고 넥타이를 풀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 어머니 이번 주말이 퇴원이래. 그래.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못 가니까 당신이 좀 모시고 시댁까지 데려다 드려. 응? 여보. 저는 저녁 설거지를 하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앞치마에 손을 닦은 뒤 남편을 봤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남편이 소파에 던져놓은 넥타이를 오랫동안 봤어요. 12년 동안 저 사람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었을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걸었어요. 지갑을 꺼내 카드칸에 접어넣은 종이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18개의 항목이 볼펜 자국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내일부터 하나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종이를 다시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오래 봤습니다. 친정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
결혼사진을 쓸어내리시던 그 손등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릎에 파스를 2장씩 붙이시고 새벽 5시에 지하철을 타신 그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굳어 계시던 그 빈 보자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어두운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아래 벚꽃잎이 몇 장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9시 저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퇴원 수속은 남편 대신 제가 처리했어요. 원무가 창구 앞에서 마지막 자녀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서 지팡이를 짚으신 채 창구 안쪽을 흘깃 보셨습니다. 애미야, 얼마 나왔니? 어머님, 2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 정도야 뭐. 시어머니는 그렇게 대꾸하시고는 로비 벤치 쪽으로 먼저 걸음을 옮기셨어요. 저는 영수증을 지갑에 접어넣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시댁 아파트까지 가는 30분 동안 시어머니는 조수석에서 라디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셨어요. 신호대기에 걸린 사거리에서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내가 이제 몸이 이러니까 말이다. 매달 용돈 좀 올려야 되겠다. 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병원 왔다 갔다 하지. 60만 원 갖고는 택시비도 안 나온다. 저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앞을 봤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 우리 큰 며느리밖에 없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라디오 채널을 돌리셨습니다. 시댁 아파트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안방에 눕혀드리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애미야, 고생했다. 시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시댁 거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12년 동안 명절마다, 어버이날마다,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제가 서 있던 그 부엌, 그 김치냉장고, 그 정수기, 그 안마의자.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시댁 아파트 앞 상가 옆에는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아 지갑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어젯밤 안쪽 카드칸에 접어 넣어둔 그 종이였습니다. 18개의 항목이 볼펜 자국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과 카드사 앱을 나란히 열었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실비보험료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안내창이 떴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아버지 종신보험료 자동이체. 해지. 세 번째, 시댁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네 번째, 홍삼 정기결제. 다섯 번째, 비타민 정기결제. 여섯 번째, 유산균 정기결제. 일곱 번째, 정수기 렌탈료. 여덟 번째, 비데 렌탈료. 아홉 번째, 안마의자 할부금. 열 번째, 매달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되던 용돈 60만 원. 저는 해지 버튼을 하나씩 눌렀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1번째부터 16번째까지 신우인의 아이들 학원비 자동이체와 시댁에 걸어둔 각종 정기결제들을 차례로 해지했어요. 마지막으로 17번째, 18번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저희 부부명의 가족카드 2장이었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가족카드 사용 정지를 눌렀어요. 가족카드 사용 정지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카드는 이 시각부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화면에 뜬 문구를 저는 한참 동안 봤습니다. 12년. 그 18개의 항목을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벤치에 앉은 지 20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시댁의 숨통을 쥐고 있던 제 카드를 저는 그 자리에서 싹 다 정지시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카드사와 각 회사에서 오는 해지 완료 안내 문자였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지하철 안에서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씩 캡처해 이메일 임시 보관함에 저장했어요. 이 문자 18통이 훗날 어떤 무기가 될지 저는 그때 조용히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희 과장,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얘기 좀 하자. 어디로 갈까요? 언니 회사 근처 카페 어때요? 응, 거기 좋아. 저녁 7시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저는 은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은희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지난 이틀간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어요.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하신 말, 친정엄마의 빈 보자기, 12년치 이체 내역, 오늘 아침 18개의 자동이체 해지. 은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 번도 저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은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언니, 응. 언니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나 다 알아요. 근데요, 감정으로 싸우면요, 언니가 져요. 저는 은희의 얼굴을 봤어요. 지금부터 감정 다 빼고 종이 한 장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야 이겨요. 종이 한 장? 네. 각서 한 장. 그거 하나면 돼요. 은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촌 언니가 동네에서 30년 넘게 법무사 사무실 하시거든요. 이런 집안 문제 정말 많이 다뤄봤어요. 언니가 지금 정리한 그 이체 내역이랑 문자 캡처, 그거 다 갖고 언니한테 한번 가봐요. 도장 어디에 찍고 어떤 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뒤집히지 않는지 다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은희 과장. 언니 나는요. 언니가 12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회사에서도 다 봤어요. 이번엔 참지 마요. 언니한테도 언니 몫의 삶이 있잖아요. 카페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에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오래도록 봤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서 클리어 파일 2권을 꺼냈어요. 한 권에는 12년치 시댁 자동이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끼웠고 다른 한 권에는 병원비 결제 영수증과 리모델링 견적서, 명절마다 오갔던 계좌이체 내역서를 정리해 넣었습니다. 파일 겉면에 라벨을 붙였어요. 한 권은 시댁 자동이체, 다른 한 권은 병원비, 리모델링, 명절. 2권을 나란히 세워두고 그 옆에는 지갑에 넣어뒀던 종이를 함께 끼워두었습니다. 엄마의 12년치 새벽 청소일. 하나씩 되찾는다. 그 순간 서재 밖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클리어 파일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대 누우신 채 홈쇼핑 채널을 보고 계셨어요. 화면에서는 인삼 세트가 한정 특가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의 주문 버튼을 누르셨어요. 고객님,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카드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시며 다시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고객님,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까지 실패한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셨어요.
이게 왜 이래?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봤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애미야, 카드가 왜 이러니? 홈쇼핑에서 결제가 안 된다는구나. 아, 어머님. 저도 요새 카드가 이상해서 은행에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왜 그런다니? 카드사 시스템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걸릴 것 같대요. 아이고, 그 세트가 오늘만 특가라던데. 어머님, 나중에 또 특가로 나올 거예요. 오늘은 좀 쉬세요. 알았다. 시어머니가 미련이 남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갔어요. 이번 달 관리비 자동이체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5일 이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오후에는 정수기 렌탈사에서 문자가 갔습니다. 이번 달 렌탈료 결제가 되지 않아 다음 주 방문 회수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 실비보험 해지 안내 우편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예, 이번 달 관리비 왜 우리 집으로 고지서가 왔니? 어머니, 뭐라고요? 관리비 자동이체가 안 됐대. 정수기도 회수해 간다더라. 뭔가 이상하다.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 저를 봤어요. 여보, 응? 어머니 집에 뭔가 이상한 문자가 계속 온대. 관리비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렇고. 저는 저녁 접시를 냉장고에 넣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요새 어머님 병간호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동이체 정리를 좀 했어.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직접 내신다고 하시더라고. 관리비 같은 거. 그래. 응. 잘 됐지, 뭐. 남편이 잠깐 갸웃하더니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지갑 속 종이를 다시 꺼냈어요. 18개 항목 옆에 볼펜으로 하나씩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8개 모두 완료. 저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어요. 카드 정지 나흘째 되던 화요일 아침, 시댁의 우편함과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동시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차 독촉 문자가 왔어요. 금일까지 미납 시 다음 달 관리비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정수기 렌탈사 직원이 시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렌탈료 미납으로 오늘 회수 방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렌탈사 직원 얼굴을 한참 노려보셨어요. 뭐라고? 회수? 네, 어머님.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2달 렌탈료가 결제가 안 되셔서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그날 오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준호야, 정수기를 뜯어갔다. 우리 집에서 정수기를 뜯어갔다니까.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애미가 요새 이상하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 제가 알아본다니까요. 회사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남편은 그날 저녁 회사에서 부장에게 눈총을 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루에도 3번, 4번 전화를 걸어오시니 회의 중에 자꾸 자리를 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시어머니 실비보험 해지 안내 우편이 시댁 우편함에 꽂혔어요. 목요일 오전에는 홈쇼핑 3곳에서 각각 정기결제 취소 안내 문자가 갔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시아버지 종신보험 실효 예정 안내가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우편물을 한 통씩 뜯어보시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그대로 누우셨습니다.
목요일 밤 남편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해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가방을 던져놓고 넥타이를 풀면서 저를 정면으로 보셨습니다. 여보, 응? 당신 우리 집 카드에서 뭐 건드린 거 있어? 저는 저녁 설거지를 하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남편을 마주 봤습니다. 응, 지난주에 다 정리했어. 뭐? 이제부터 시댁 관련 지출은 당신 개인 카드로 직접 처리해. 남편은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 위에 그대로 툭 떨어뜨렸어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어머님 실비도, 아버님 종신도, 관리비도, 홈쇼핑도, 정수기도, 안마의자도, 어머님 용돈도 다 끊었어. 당신 지금 미쳤어? 안 미쳤어.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당신 왜 이래?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 등받이에 걸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미리 꺼내둔 클리어 파일 2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남편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궁금하면 여기 다 있어. 12년 동안 우리 부부 통장에서 저 집으로 얼마가 나갔는지 당신이 한번 봐.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그 밤 새벽 3시가 넘도록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클리어 파일 2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의 손끝이 조금씩 느려졌어요. 시댁 자동이체 파일 뒷장 즈음에서 남편은 낯익은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4년 전 남편이 시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8천만 원 대출 서류였어요. 그 대출의 매달 이자와 원금 상환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부 제 월급 통장이었어요. 남편은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 동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아주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저를 한참 내려다보시더니 결국 저에게 등을 지고 눕지는 못한 채 그대로 다시 거실로 나가셨어요. 거실 소파에서 그날 밤을 보내셨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시누이의 전화를 받고 계셨습니다. 엄마, 수진아, 이 밤에 웬일이니? 엄마, 첫째 어학원에서 문자가 왔어. 이번 달 학원비 자동이체가 안 됐다고. 뭐라고? 엄마, 지난달까지는 자동이체로 잘 나갔잖아. 오빠가 안 넣은 거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수진아, 내 새언니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은 모양이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는 정수기를 뜯어갔다. 오늘은 관리비 독촉이 왔다. 실비도 종신도 다 끊겼다. 엄마, 애미가 손을 댔다. 다 손을 댔다. 시누이는 그 밤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언니, 이번 달 학원비 자동이체 왜 안 됐어? 오빠가 안 넣었어? 저는 카톡 화면을 잠시 봤어요. 아가씨, 그거 지난달에 아가씨가 오빠한테 이번 한 달만 부탁하신 거잖아요. 저도 카드 정리 중이라 이번 달부터는 아가씨가 직접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답장을 보낸 뒤 대화창을 닫았습니다. 3분도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아, 오빠 학원비 왜 안 넣었어? 이번 달만 부탁했잖아. 수진아, 그건 원래 네가 냈어야 하는 돈이잖아. 뭐? 네가 냈어야 하는 돈이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시누이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빠,
지금 새언니 편드는 거야? 수진아, 오빠 지금 정신이 없다.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신우이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져놓고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서방님에게 소리치셨습니다. 여보, 오빠가 미쳤나 봐. 여보, 듣고 있어. 서방님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카드 정지 일주일째, 시댁 아파트 관리비는 결국 시아버지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셨습니다. 정수기와 안마의자는 렌탈사 직원이 두 번째 방문에 가져가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매달 시키시던 홍삼과 비타민 배송은 이번 달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주말 오후 시어머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셨어요. 카트를 미시는 시아버지 옆에서 시어머니가 두부와 콩나물이 놓인 매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여보, 두부는 얼마짜리 사요?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골라. 평생 사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뭘 알아요. 시아버지가 두부 한 모를 집어 카트에 담으셨어요. 이거면 되겠지. 시어머니는 매대 앞에서 오랫동안 서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에게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른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애미야. 네, 아버님. 잠깐 나 좀 볼 수 있겠냐? 내일 오후에 우리 동네 다방에서 잠깐 얼굴 좀 보자. 알겠어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시는 일은 결혼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 시각 남편은 회사 근처 은행 지점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을 통째로 비우고 창구 앞으로 갔습니다. 고객님, 4년 전에 받으신 8천만 원 대출 자녀 원금은 6,200만 원이고요. 앞으로 남은 이자 총액은. 창구 직원이 계산기 화면을 남편 쪽으로 돌려 보여주셨어요. 남편은 그 숫자를 30분 동안 봤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은행을 나오는 길에 남편은 처음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수진아, 오빠 왜? 그 8천만 원. 이제부터 네가 갚아라.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돈 원래 매제 카페 창업 자금이었잖아. 4년 동안 오빠가 대신 갚았어. 이제 네가 갚아. 오빠, 수진아, 오빠 이제 못하겠다. 남편은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밤 시댁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전화를 다시 받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상해졌어. 수진아, 나도 안다. 애미가 오빠까지 손에 쥔 것 같다. 엄마, 이제 어떡해. 시어머니는 침대 등받이에 몸을 기대신 채 창밖 어둠을 오래 보고 계셨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동네 다방 앞에 섰습니다. 3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쌍화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애미야 왔냐? 네,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쌍화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동안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애미야. 네. 내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내 친정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다 안다. 저는 쌍화차 잔에 손을 뻗다가 멈췄어요. 시아버지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끝난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옆 병실 아주머니가 나한테 다가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구나. 아버님, 내가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잔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애미야, 이 시애비가 지난 12년 동안 눈을 감고 살았다.
다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 집안일은 여자들 문제라고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살았다. 그게 남자라고, 그게 어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보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 시애비가 도저히 못 넘어가겠더라.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옆자리에 놓아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애미야, 이거 열어봐라. 열어봐.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3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 시아버지 명의 정기예금 통장 사본, 그리고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A사 2장짜리 목록이었어요. 그 목록이 뭔지 아느냐? 아버님, 이건 지난 5년 동안 이 시애비가 내 시어머니 몰래 수진이네 부부한테 흘려준 돈 목록이다. 저는 목록을 눈으로 훑어 내려갔어요. 한 줄 한 줄 손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얼마씩, 명절마다 얼마씩 다 적었다. 오늘 이 자리 나오기 전에 밤새 정리했다. 시아버지는 쌍화찻잔에 시선을 떨구셨어요. 애미야, 내 남편이 4년 전에 나 몰래 4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8천만 원을 빌린 것도 나는 대출이 다 나간 뒤에 통보만 받았다. 알고 계셨어요? 응. 근데 아들이 그러겠다는데 압이라고 뭐라 하겠냐. 그래서 나도 그냥 넘어갔다. 그것도 내 잘못이다.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쌍화차를 한 모금 넘기셨습니다. 근데 애미야. 네. 수진이가 요새 나한테 자꾸 조른다. 시댁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명예 이전해달라고.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내 시어머니는 병수발을 결국 너한테 다 떠넘길 게 뻔하고 수진이는 그 사이에 이 집을 자기 앞으로 돌리려고 하고 이 시애비가 이번엔 눈 안 감을란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애미야, 네가 원하는 대로 정리해라. 이 시애비는 이번엔 내 편에 서겠다. 아버님, 이 서류는 네가 갖고 가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지금은 이것뿐이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계산대에서 쌍화차 값을 계산하시고 다방 문을 나가시기 전에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12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허리를 굽히신 적이 없는 어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다방 문 앞에서 저를 향해 허리를 살짝 굽히셨습니다. 애미야, 미안했다. 아버님, 이 늙은이가 진작 나섰어야 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다방 문을 밀고 나가셨어요. 유리문 너머로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골목길 끝으로 사라지는 걸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오래도록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봤어요. 12년 동안 저에게 가장 냉정했던 어른이 오늘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서류를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창밖의 도시 불빛을 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회사 퇴근 후 은희가 소개해준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 법무사님이 안경을 코끝에 걸치신 채 저를 맞아주셨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은희 과장 소개로 왔습니다. 네, 얘기 들었어요. 이리 앉으세요. 저는 클리어 파일 2권과 시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법무사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으며 훑어보셨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법무사님이 안경을 벗고 저를 보셨습니다. 사모님. 네, 법무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모님이 시댁에 대신 내주신 돈, 그리고 남편분이 사모님 몰래 시댁에 넘긴 돈, 원칙적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저는 손이 저리는 걸 느꼈어요.
다만요, 사모님. 가족이니까요. 소송까지 안 가고 각서 한 장이면 정리됩니다. 각서요? 네. A사 한 장짜리. 법무사님이 볼펜을 들고 A사 한 장을 꺼내 손으로 초안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5줄이었습니다. 첫째, 지난 12년간 시댁으로 나간 돈 중에서 이번 병원비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3년에 걸쳐 나눠 돌려준다. 둘째, 4년 전 시아버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8천만 원 대출은 실제로 그 돈을 쓴 사람, 그러니까 신우이 부부가 매달 갚는다. 법무사님의 볼펜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에 또박또박 울렸어요. 셋째, 앞으로 시댁에 들어가는 돈은 남편분이 자기 카드와 자기 계좌로만 낸다. 넷째, 시부모님 병원 동행은 아들인 남편분이 맡는다. 다섯째는요? 다섯째, 시어머님이 사모님 친정어머님께 자필 사과 편지를 쓴다. 법무사님이 볼펜을 내려놓으셨어요. 이 5줄이면 끝나요. 이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저는 그 A사 한 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법무사님이 안경을 다시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각서 자리에서요, 감정으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여태 참으신 12년만큼 딱 그 무게로 조용히 앉아 계세요. 울지도 마시고 소리 지르지도 마시고요. 그냥 종이 밀어놓고 서명하시라고만 하세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봄밤의 바람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들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 앞에 클리어 파일 2권과 각서 초안을 나란히 놓았어요. 여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법무사 사무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저는 각서 초안을 남편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남편은 A사 한 장을 손에 쥔 채 한 줄 한 줄 눈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첫 줄에서 한 번 멈췄고, 두 번째 줄에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세 번째 줄에서 종이를 놓으실 뻔했어요. 남편은 5줄을 다 읽으신 뒤 처음부터 다시 읽으셨습니다. 3번을 그렇게 반복하셨어요. 여보, 응? 수진이가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이 서류가 그대로 법무사 사무실로 넘어가. 남편은 각서 초안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등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소파에 저와 나란히 앉으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신 채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목요일 저녁 신우이가 예고 없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자 신우이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들어와요, 아가씨.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신우이가 신발을 벗으며 손을 떨고 계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신우이는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언니, 8천만 원 우리가 지금 못 갚아. 언니도 알잖아. 아가씨, 언니, 이번 한 번만. 응? 이번 한 번만.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각서 초안 사본 한 장을 신우이 앞에 밀어놓았어요. 아가씨, 얘기는 이번 주말 시댁에서 다 같이 해요. 언니, 이게 뭐야? 각서예요. 신우이가 종이를 들어 눈으로 훑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줄에서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주말 6시 시댁 거실에서 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신우이는 각서 초안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시댁 안방에서는 신우이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으신 시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누우신 채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목소리를 잃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와 아내 옆에 앉으셨어요. 이불을 무릎까지 덮어들이시고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여보, 이번엔 그만합시다. 애미한테 우리가 갚아야 할 게 너무 많소.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신 채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셨어요. 주말 저녁 6시 저는 시댁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실 안쪽에서 무거운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소파 상석에, 시어머니가 그 옆에, 시누이 부부가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 들어와 시아버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저는 낮은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고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 2권과 각서 5부를 꺼냈습니다. 각서 5부를 부채꼴로 반듯하게 펼쳐 놓았어요. 거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12년 동안 이 거실의 상석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시던 그 자세로 오늘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서방님.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서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클리어 파일을 펼쳤어요. 이건 지난 12년간 저희 부부 통장에서 시댁으로 나간 자동이체 내역이에요. 한 장씩 넘기며 항목별로 짚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실비보험료, 아버님 종신보험료, 시댁 아파트 관리비, 홈쇼핑 정기결제 3건, 정수기, 렌탈료, 비데, 렌탈료, 안마의자 할부금, 그리고 매달 어머님 통장으로 나가던 용돈 60만 원.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꽉 쥐셨어요. 그리고 여기 3년 전 시댁 화장실 리모델링 1,400만 원, 2년 전 안마의자 잔금 380만 원, 김치냉장고 220만 원. 12년치 총액이 여기 마지막 장에 있어요. 이번 병원비 5천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거실 안이 정지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번째 클리어 파일을 펼쳤어요. 시누이 앞에 통장 사본 한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아가씨, 이거 확인해 보세요. 언니, 이게 뭐야? 4년 전에 오빠가 아버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8천만 원 대출이 아가씨네 부부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에요. 시누이가 통장 사본을 손에 쥐셨어요. 이체받는 사람 이름 칸에 시누이 부부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통장 사본을 든 채로 서방님의 팔을 꽉 잡으셨어요. 서방님은 아내의 손을 반대편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요, 이 8천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4년 동안 매달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갚아왔어요. 저는 그 돈이 오빠 개인 대출인 줄만 알았습니다. 시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블루투스로 거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한 가지 더 들려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드셨습니다. 뭘 들려주려고 하는 게냐? 어머님, 잠시만 들어주세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 스피커에서 병실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침대 시트 스치는 소리, 옆 침대에서 넘기는 신문 소리, 그리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수진아, 봤냐? 뭘 엄마? 변기나 닦는 여자가 사돈이라고 유세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저 미역국에서도 어쩐지 걸레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 시누이의 웃음소리까지 스피커를 통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이신 채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4분 27초. 녹음이 끝날 때까지 거실에 있는 5사람 중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껐어요. 이 녹음은요, 그날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시어머니 코 고는 소리를 녹음하시려고 켜두셨던 파일이에요. 제 명함이 침대 옆 서랍에 놓여 있어서 며칠 뒤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손톱으로 긁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네가 지금 이걸 왜 나한테 들려주는 거냐? 어머님, 오늘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이 녹음을 들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각서 5부를 다시 정렬해 각자 앞에 한 부씩 놓아드렸어요. 각서예요. 5조항입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한 조항씩 소리내어 읽어드렸습니다. 첫째, 지난 12년간 시댁으로 나간 돈 중에서 이번 병원비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3년에 걸쳐 나눠 저에게 돌려주십니다. 둘째, 4년 전 아버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8천만 원 대출은 실제로 그 돈을 쓰신 아가씨 부부가 매달 갚습니다. 시누이가 서방님의 손을 놓으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셋째, 앞으로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지출은 남편이 자기 카드와 자기 계좌로만 부담합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셨습니다. 애미야, 내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지금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할 짓이냐? 응?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내의 팔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보, 앉으시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40년 동안 시댁 거실에서 절대 권력자로 군림해 오신 어른이 남편의 그 한마디에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시 소파에 몸을 앉히셨어요. 저는 다음 조항을 읽었어요. 넷째, 앞으로 시부모님의 병원 동행은 아들인 남편이 맡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응? 이거 다 서명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당신은 앞으로 이 집안의 아들 노릇을 진짜로 하는 거야. 당신 4년 전에 아버님 몰래 아파트 담보 잡은 사람이야. 이 각서에 서명해야 앞으로 그 문제로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시달릴 일 없어. 남편은 다시 고개를 떨구셨어요. 저는 마지막 조항을 읽었습니다. 5째, 어머님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자필로 사과 편지를 쓰십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애미야. 네. 내가 내 친정어머니한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마. 어머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하신 말씀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저희 엄마가 직접 받아야 할 사과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말문이 막히신 채 다시 소파 팔걸이를 손톱으로 긁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옆자리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각서 옆에 놓으셨습니다. 애미야,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건 내 정기예금 통장 사본이랑 해지 신청서다. 3천만 원 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해지해서 각서 첫 회분으로 내 계좌에 넣겠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당신이 지금 며느리 편에 서는 거요?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내를 정색하고 보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병실에서 사돈 어른한테 하신 그 말은 사람이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었소. 40년을 같이 살면서 이번엔 내가 도저히 당신 편을 못 들겠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40년을 이 거실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오신 어른이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어깨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각서 5부를 테이블 위에 다시 나란히 정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명해 주시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거실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명하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 저는 이 클리어 파일 2권을 법무사 사무실로 그대로 보낼 거예요. 30초. 시댁 거실에 30초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것은 시아버지가 각서 1번째 불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시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여셨어요. 거실 안에 만년필 뚜껑이 열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만년필 끝이 각서 위에 조용히 얹혔습니다. 한 획 한 획 신중한 움직임이었어요. 이름 3글자를 다 쓰신 뒤 시아버지는 만년필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른손 엄지에 인주를 묻히셨습니다. 서명 옆에 지장을 꾹 눌러 찍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보셨습니다. 애미야. 네, 아버님. 이 시애비가 이번 서명으로 지난 12년치 나 몰라라 한값을 조금이라도 갚는 거다.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갚을 게 더 있으면 얘기해라. 시아버지는 각서를 남편 쪽으로 밀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서명이 끝날 때까지 소파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눈에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만년필을 손에 쥔 채로 3번을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여보. 응? 내가 진짜 이 각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12년 동안 당신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 그저께 새벽까지도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격은 지금부터 만들어가. 오늘 서명하는 게 그 1번째 발걸음이야. 남편은 만년필을 각서 위에 얹으셨어요. 한 획 한 획 시아버지처럼 신중하게 이름을 쓰셨습니다. 서명이 끝난 뒤 남편은 각서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으신 채 한동안 저를 마주보지 못하셨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 손으로 시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종이 위에 새긴 순간이었습니다. 각서는 서방님 앞으로 넘어갔어요. 서방님은 서명을 하시기 전에 옆에 앉은 신우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신우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여보. 서방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응. 이번엔 우리가 갚자. 내가 시작한 카페였잖아. 4년 동안 처남이 대신 갚아준 거. 이번엔 우리가 갚자. 신우이는 서방님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신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여보. 응. 미안해. 나 그동안 몰랐어. 진짜 몰랐어. 서방님은 아내의 손을 꽉 잡은 채로 만년필을 드셨습니다. 과묵하기만 하던 남자의 서명은 의외로 힘이 있었어요. 각서는 신우이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우이는 만년필을 손에 쥔 채 각서를 오랫동안 노려보셨어요. 2번째 조항 8천만 원 대출 상환 문구 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언니. 네, 아가씨. 언니, 나 진짜로 이거 못 갚아. 아이가 2이야. 큰애 학원비도 지금 밀렸잖아. 아가씨. 언니, 이번 한 번만. 아가씨. 저는 신우이의 눈을 마주 봤어요. 저는요, 12년 동안 형편없는 사람 형편 받으리며 살았어요. 이번엔 아가씨가 아가씨 형편을 스스로 감당하실 차례예요. 신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매달 상환액이 부담이시면요, 서방님하고 상의해서 액수 조정하시면 돼요. 근데 상환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건 안 돼요. 신우이는 서방님의 어깨에 얼굴을 잠시 기대셨어요. 서방님이 아내의 등을 조용히 다독이셨습니다.
신우이는 만년필을 다시 쥐고 눈물이 각서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신 뒤 서명을 하셨어요. 이름 마지막 글자를 쓸 때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앞에 놓인 한 부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각서를 앞에 두고 15분을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만년필을 손에 쥐고 계셨지만 종이에 얹지 못하셨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작게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40년을 살면서 이런 자리에 앉을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여보, 이번엔 그만합시다. 애미한테 우리가 갚아야 할 게 정말 너무 많소.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보셨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이 오늘 처음으로 자기 편이 아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만년필을 종이 위에 얹으셨습니다. 첫 획을 긋는 순간 시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한번 흔들렸어요. 이름 세 글자를 다 쓰신 뒤 시어머니는 서명 옆에 지장을 찍으셨습니다. 인주가 종이에 붉게 찍혔어요. 시어머니는 각서를 저에게 밀어놓으시며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보셨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미안하다. 이 시애미가 12년 동안 너한테 못할 짓만 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 친정 어머니한테 한 말은 사람 도리가 아니었다. 이번 주 안에 편지 쓰마. 내 손으로 쓰마. 저는 각서 5부를 두 손으로 정중히 챙겼습니다. 한 부씩 조심스럽게 맞춰서 클리어 파일 안쪽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살짝 굽혔어요. 어머님, 편지는 이번 주 안에 우편으로 저희 엄마 앞으로 보내주세요. 주소는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그래. 저는 시아버지께 짧게 목례를 드리고 신우이와 서방님 쪽으로 눈인사를 남긴 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거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등 뒤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와 시아버지가 아내를 다독이시는 낮은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시댁 아파트를 나와 골목길을 걷는 동안 저는 지갑을 열었어요. 카드칸에 접어두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12년치 새벽 청소일. 하나씩 되찾는다. 저는 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뒷면에 볼펜을 꺼내 새로 적었습니다. 엄마의 12년 오늘 되찾음. 종이를 다시 지갑 안쪽에 넣었어요. 밤 8시에 골목길을 걷는 제 걸음이 12년 만에 가벼웠습니다. 각서 서명 사흘 뒤 오후 회사 화장실에서 저는 휴대폰 진동을 느꼈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입금 300만 원. 잔액 조회 링크.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입금 3천만 원. 숫자 뒤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기예금을 해지해 첫 회분 3천만 원을 제 계좌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동안 시댁으로 흘러가던 검은 파이프가 오늘 반대 방향으로 처음 흘렀어요. 저는 세면대 앞에서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엄마 앞으로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어요. 친정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 사부인이 편지를 보내오셨다. 엄마, 뭐라고 쓰셨어? 손으로 5장을 쓰셨더라. 내가 다 읽었다. 3번을 읽었어.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잠시 잠기셨어요. 우리 딸, 그 어른이 이 편지를 쓰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냐. 엄마,
이제 됐다. 이 어미는 이거면 됐다. 저는 사무실 계단참에 서서 창밖 어둠을 봤습니다. 친정엄마는 여전히 그런 분이셨어요. 12년 동안 저를 무너뜨렸던 그 말을 자기가 받은 편지 5장으로 이미 다 덮으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면서도 그런 친정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가 보내주신 3천만 원 중 일부로 친정엄마의 무릎 관절 수술 상담을 대학병원에 예약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30년 된 낡은 화장실 리모델링 견적을 의뢰했어요. 30년을 새벽 청소일로 버텨오신 친정엄마의 무릎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순서가 찾아오는 밤이었습니다. 각서 서명 한 달 뒤 시댁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매달 초하루가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걸어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한 번도 밀어본 적 없는 시장 카트를 손수 미시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전 두 어른이 나란히 동네 마트에 서 계셨어요. 여보, 두 분은 지난번에 산 그거로 해요. 당신이 골라. 나는 잘 몰라. 이 콩나물은 얼마짜리가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안다니까. 시아버지가 카트를 미시고 시어머니가 매대 앞에 서서 상품 가격을 하나씩 눈으로 짚어보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어른이 함께 장을 보는 풍경이었어요. 홈쇼핑 홍삼 정기결제가 완전히 끊긴 뒤 시어머니는 시장 인삼 코너에서 절반 가격의 인삼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 아주머니 앞에서 시어머니가 지갑을 여시며 손끝으로 지폐를 세시는 모습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시아버지를 통해 저에게 간접적인 요청이 왔습니다. 애미야. 네, 아버님. 내 시어머니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으신데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버님, 병원은 준호 씨가 모시고 가시라고 해주세요. 각서 넷째 조항에 있잖아요. 이제 시부모님 병원은 아들 몫이에요. 시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준호한테 얘기하마. 그 다음 주 화요일 남편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의 정기 진료를 모시고 갔어요. 병원 예약도 남편이 직접 잡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 석자를 대는 것도, 진료실 문 앞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것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도 남편의 몫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그대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여보. 응. 오늘 하루가 12년만큼 힘들었어. 당신이 12년 동안 이걸 매번 했다는 게 지금에서야 몸으로 느껴져. 저는 남편의 옆에 앉아 그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한편 신우이 부부는 각서상 매달 상환액을 남편 계좌로 넣기 시작한 지 2달째부터 압박을 견디지 못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살던 30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24평 전세로 이사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삿날 저녁 신우이가 저에게 카톡 한 통을 보내오셨습니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진짜 미안했어요. 저는 카톡 화면을 한참 봤어요. 답장창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았습니다. 그 사과 한 줄을 받기까지 12년이 걸렸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사 이후 신우이 부부는 부부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서방님이 벌였다가 실패한 카페 창업이 그동안 부부 사이의 오랜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두 분은 그 문제를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달째 되던 주말, 시아버지가 시댁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평수로 옮기시는 결정을 하셨어요. 이사 견적서 앞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영감,
이 나이에 이사가 웬 말이오? 내가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소. 여기서 죽어야 하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보셨어요. 여보, 이 집 팔아서 준호대출금부터 정리하고 남는 걸로 애미한테 반환할 돈에 보태야 하오. 영감, 이제 이 집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시오.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계시던 견적서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으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뒤집힌 시댁의 자리가 그렇게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어요. 6달째 되던 봄날, 저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마케팅 팀장 승진을 확정받았습니다. 발령장을 받은 그날 저녁, 은희가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잔을 부딪혀 왔어요.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은희 과장. 언니, 나 오늘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응, 얘기해. 은희가 잔을 내려놓고 저를 마주봤습니다. 그때 언니가 감정 다 빼고 종이 한 장으로 움직인 그 결단이요. 그게 오늘 이승진의 진짜 원인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가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회사가 본 거예요.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회식 자리를 나오는 길, 봄밤의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은희의 사촌언니 법무사님께 손편지 한 통을 써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8달째 되던 주말, 저는 관절 수술을 무사히 마치신 친정엄마와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오래된 온천이었어요. 친정엄마는 뜨거운 물에 새로 회복 중인 무릎을 담그신 채 오래도록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무릎은 좀 어때? 아이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이 편하다. 친정엄마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어요. 우리 딸 덕분에 이 어미가 이 나이에 이런 데를 다 와보네. 엄마, 우리 딸 정말 고맙다. 저는 친정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잠시 기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굳어 계시던 그 빈 보자기가 이제 완전히 다른 온도가 되어 있었어요. 친정엄마의 어깨에서 30년 새벽 청소일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10달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을 건네셨어요. 6장 분량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편지야. 12년 동안 당신이 짊어져 온 것의 무게를 나는 그 각서 서명하는 날 처음 알았어.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편지를 손에 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한 장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6장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받아들일게. 다만 오늘부터 나는 당신 남편의 자리를 처음부터 다시 배울 거야.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어요. 답장을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종이 6장으로 지워지지는 않으니까요. 각서 1주년이 되던 봄날, 시아버지가 약속하신 반환 금액의 절반이 제 계좌에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이 2번째 자필 편지를 친정엄마 앞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편지도 3번을 읽으신 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이제 됐다. 엄마, 어머님한테 답장은? 나도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냈다. 엄마, 놀랄 거 없다. 사람 도리는 사람 도리대로 해야지.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창밖에 봄을 봤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2통의 편지가 두 어른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다시 온 어느 오후, 저는 그 대학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1년 전 그날 벚꽃이 흐드러졌던 그 나무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벚꽃잎이 그때처럼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가득한 안쪽에 여전히 접혀 있는 그 종이를 꺼냈어요. 엄마의 12년, 오늘 되찾음. 저는 종이를 다시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12년 동안 시댁의 며느리로만 살아온 정아영을 그 자리에 두고 저는 병원 앞 벚꽃나무 아래를 처음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친정엄마의 딸로, 그리고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저의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2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참는 게 최선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큰 며느리니까, 형편이 나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감당하면 이 집이 굴러가니까. 그런데요, 그 참음의 끝에서 무너진 건 저 자신이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저희 엄마였습니다. 그날 병실 문 앞에서 빈 보자기를 쥐고 서 계시던 엄마의 손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 며느리 같다. 나도 저렇게 참고 산다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이 참고 있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서 계신 어머니의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옆에 앉은 자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씩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